우크라이나가 헤르손시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8개월 만에 러시아의 점령에서 해방된 건데요. 이 덕에 전선은 드네프르강 동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 점령지에 남은 대도시는 멜리토폴, 마리우폴, 도네츠크, 루안스크뿐입니다. 그리고 이들 도시들 사이에 구성된 방어선은 넓은 평야 때문에 길이만 길지 방어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2년이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된 패전으로 얇고 긴 방어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러시아군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점령지에 주둔한 러시아군이 각계격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러시아군은 졸전을 거듭 중인데요. 일례로 이번에 넘어간 헤르손시의 경우 대부분의 싱크탱크와 군사 전문가들은 적어도 크리스마스까지는 러시아군이 헤르손시 방어에 성공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공세가 시작되고 고작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허무할 정도로 손쉽게 헤르손시를 탈환했습니다. 한때 세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이자 유일하게 미국을 맞상대할 수 있다고 자평하던 러시아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러시아군을 너무 높게 봤다며 허탈해하는 군 전문가들까지 생겨나고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만 해도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이면 전쟁이 끝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을 보이는 지금 아시다시피 결과는 정반대로 우크라이나 승리로 귀결되고 있고 도리어 러시아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패배 이유는 크게 썩어빠진 러시아 군부 내부의 문제와 준비 없는 전쟁이 만들어낸 외부의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러시아의 내부적인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째, 전쟁의 목표와 명분이 불분명했다는 점입니다. 전쟁에 있어 목표와 명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데요. 아주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 문제를 담은 베르사유 조약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파시즘이 섞이면서 독일을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이유는 연인 전쟁과 내부의 반전운동으로 전국민적 지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와 자국민 보호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침공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유럽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폴란드 등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부정부패로 재선에 실패하고 해외로 도피했을지언정 조국이 침공당하자 사제를 털어 민병대를 조직해서 러시아에 맞서 싸울 정도로 발러 성향이 강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부패 척결과 서구화를 추구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이어 정권을 잡으면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 의사를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위기감이었던 게 나토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야 한다는 실체적인 위협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토, 즉 미국과의 전면전을 가정했을 때 에어백으로 삼을 완충국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고 같은 해에는 돈바스 내전을 시작하며 간을 보다가 아예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침공 초기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전격전에 가까운 쾌속 진격으로 키이우를 함락하고 체첸처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연방에 소속된 여러 개의 괴뢰 공화국으로 쪼갤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까지 한 나라였던 우크라이나에 부모 형제와 친인척을 둔 러시아인들은 푸틴 정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내부에서는 격렬한 반전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사형제도 부활 등의 위협으로 강하게 탄압하고 언론과 멜로 보도를 차단하고 있지만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피해가 무고한 민간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러시아 내부의 반전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침공 초기 병력 17만 명이 사실상 괴멸됐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망했다고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 10월 15일 처음으로 징집병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을 뿐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 내부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 자식이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생사를 알 수도 없다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스크바함 침몰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에서 흑해함대에 기한 모스크바는 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함에 탑승했던 자식의 생사를 두고 푸틴에게 항의하는 부모들이 여럿 있습니다. 순직한 아들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건데요. 이처럼 러시아 내에서 푸틴에 반발하는 이들의 숫자는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들의 입을 자신의 친위 조직인 로스그바르디아 30만 명으로 틀어막고 있는데요. 이래서야 러시아 국내 단결이 제대로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군수품 생산을 위한 유기적인 협동은커녕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군수물자 보급과 전술적인 문제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전쟁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군수물자의 생산이 준비되더라도 러시아군의 상황은 보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이전부터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심각한 부정부패인데요. 러시아는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에서 180개국 가운데 129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가 전체가 부정부패에 절여진 막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막장 국가에서 명령에 죽고 사는 폐쇄 조직인 군대의 부패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지휘부나 군사기술연구소와 군수물자 생산업체 사이에서의 얽히고 설킨 부정부패의 고리는 더럽다 못해 끔찍한 수준입니다. 국방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전차 공장을 지을 가짜 회사를 차려 돈만 빼먹고 공장은 짓지 않는 황당한 사건마저 있었는데요. 무기의 개발과 생산이 이 모양이니 무기가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펙만 좋은 뻥스펙 무기를 받아든 병사들의 불만이 엄청납니다. 무기뿐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편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대대 전술단을 중심으로 편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BTG는 하나의 대대 안에 보병과 기갑, 포병부대 등 공격작전에 필요한 모든 부대를 배치한 형태입니다. 그만큼 한 개 BTG로도 다양한 전술 전략이 가능하고 대규모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BTG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빠르게 우크라이나의 주요 철도를 장악한 다음 철도 수송을 이용하여 야전 수송 차량의 부족 문제와 보급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발이 묶이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의 연대급, 사단급 대규모 부대에 맞서 장기적인 방어작전을 펼치기 힘든 편제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며칠 내로 점령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무리한 진격은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급해진 러시아군은 주요 도시들을 우회해 우크라이나 영토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대대 전투단의 전투력이 고갈되기 전에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마비전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되려 보급거리만 길어져 보급난이 심화됐는데요. 결국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BTG는 작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나긴 보급선을 따라 병력이 가늘고 길게 늘어선 러시아 부대를 후방에서 활동하던 우크라이나 여단들이 습격했습니다. 그러자 고작 몇 개의 BTG에 불과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여단급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상호간의 성능이 동일한 경우 다수가 소수를 쉽게 이길 수 있으며 그 피해도 훨씬 적다는 란체스터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내부적인 이유만 있었다면 러시아가 어떻게든 전쟁을 끌고 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이어진 돈바스 내전으로 군사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고 썩어도 준치라고 러시아의 무기 체계는 일단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오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단독 대결이었다면 승자는 결국 러시아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서방의 대대적인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군수 생산이 멈추고 우크라이나로 막대한 군수 물자가 지원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이러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자금줄을 끊으려는 의도와 러시아에 대한 정밀부품 수출을 중단시키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 유럽으로부터의 정밀부품 수출 차단은 즉각 러시아군의 전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밀부품들을 사용한 전차용 전자장치나 다른 첨단 무기들의 생산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세로 전쟁이 며칠 내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벗어나게 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첨단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공격력 증강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러시아 전체의 천적으로 불리는 대전차 무기 제블린과 러시아 탄약고 파괴에 전과를 올리는 하이마스 등 서방의 첨단 무기는 러시아군의 전력과 사기를 꺾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군수품이 끊긴 러시아군은 맥없이 쓰러졌고 새 무기와 장비로 군을 정비한 우크라이나군은 더 강하게 러시아군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바뀐 전황에 쐐기를 박은 게 서방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정보전은 실제 총성이 오가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즉시 미국은 RQ4 글로벌 호크, RC-135 리벳 조인트, WC-135 콘스탄트 피닉스,
E3, 센트리 등 정찰기를 출격시켜 우크라이나군에 러시아군의 모든 배치와 구성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그 사이 러시아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정보 전력을 완전히 소실했습니다. 특히 서방이 제공한 대방사 미사일함을 이용한 우크라이나 공군의 대규모 방공망 제압 작전에 당한 것이 뼈저렸습니다. 방공망을 잃은 러시아 야전 부대들은 말 그대로 눈이 먼 채로 싸움에 임한 셈인데요. 이처럼 겉보기에는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것 같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내부의 상황과 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가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 됐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절대 쉽게 승패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손자는 적과 싸워야 하더라도 계략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고 다음은 외교이며 싸우는 것은 하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대만의 시진핑이 푸틴의 처참한 말로를 보고 전쟁으로 남의 것을 빼앗겠다는 망상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